오늘도 여전히 그러니까 로컬푸드 얘기 안 하고 또 사는 얘기 할게요. 불만 없으세요? 있죠. 맞아, 로컬푸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엄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마 몇 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까지 저럴 건가? 예, 예.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말을 되게 새삼스럽게 새로운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정반대로 그동안 살아온 게 로컬적이지 않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것 같고 지금까지 하루 세끼 먹는 거에 급급하게 60년대까지 살다가 80년대 이후에 풍족해지면서 80년대부터 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랬죠? 예,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랬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안전한 게 먹고 싶어서 유기농, 친환경 이렇게 넘어왔다가 그거는 또 제한적인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좋은 거를 먹겠다라는 거에서의 로컬 푸드만이 아니고요. 지역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과 농촌이라는 것과 나의 삶이 어떻게 결합될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는 단순한 농산물을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먹는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왜, 왜 가까이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어지고 그 생산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는 미국의 농민과 호주의 농민과 중국의 농민과 더 가깝게 살았죠. 우리가 먹는 것의 75% 이상을 중국 농민이나 미국 농민하고 우리는 짝짝꿍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헉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농산물이 1,000만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MO 농산물 수입 2위예요. 쌀이 얼마라 그랬죠? 우리나라 쌀 총 생산량이 한 400만 톤, 400만 톤 조금 넘는데 GMO 농산물이 1,000만 톤이 넘는다. 그럼 2.5배, 우리나라 쌀의 2.5배 정도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을 쌀의 2.5배를 수입해다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배부르면 좋고 싸면 좋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먹었는데 먹다 보니 이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우리가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냥 배부르고 칼로리, 영양 공급하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오면서 웰빙 바람을 타면서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를 먹자였는데 지금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게 농산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에 좋은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수입 유기 농산물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수입 유기 농산물의 가공품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엄청나게 긴 푸드마일. 푸드마일은 농산물이 얼만큼 돌아다니다 내 입에 들어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멀리서 오느냐 푸드마일.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그럼 유기농을 먹자.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는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유기농 가공품을 열심히 또 먹어요. 이제 강남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그래요. 그럼 그거를 먹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졸업할 때도 됐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긴데 계속 좋은 유기농 수입한 것만 먹으면서 도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까지 가는 거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점차
작은 텃밭을 포함해서 도시 농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농업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래서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그러니까 먹거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문화 자체가 전환하는 중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번 2번 오늘까지 쭉 가지고 가는 거는 그동안에 3,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많은 부분엔 반성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왜 이 시점에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난번 해외여행 잘 하셨죠? 예, 역사 여행까지 아마 분명해요. 로컬 푸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세계사 공부를 하고 있지? 지도책 펴놓고 좀 더 하죠. 자, 오늘 할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물, 에너지, 식량이라고 하는 미래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로트 7을 가지고 그 성능 엄청 좋아요. 진짜 끝내주는 폰이에요. 문제는 불이 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BMW 자동차가 사방에서 그냥 고속도로 길 옆에서 막 불 나갖고 타버리고 그러는데 걔네 계속 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게 몇만 대 중에 꽤 많이 탔어요. 그러면 전량 회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원인을 모른다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보완했다 그러고 또 팔고 있는데 갤레트 7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10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그 중에서 몇십 대, 많아야 이제 몇백 대 안 되는 게, 몇백 개 안 되는 게 불이 났는데 그거는 지금 전량 회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요즘에.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갤로트 7 때문에 한 7조 정도의 손해를 볼 거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당장 타격을 받지만 뭐 이렇게 망한다거나 여기까지는 안 갈지도 몰라요. 문제는요, 그쪽 업계의 사람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한 4, 50개 넘어가지 않겠냐. 우리 그건 신경 안 쓰잖아요. 삼성만 보이지. 이 삼성과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오히려 그쪽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엊그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그쪽은 아예 이제 줄초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고 사실 국가의 거의 모든 자원들을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미래 자산으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똑똑한 분 한 분께서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투자해서 경제를 끌고 가자.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휘청하죠. 현대자동차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정말 휴대폰과 자동차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걔네만 잘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냐? 그래요?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그거대로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국제 경쟁력, 국가 경제 이런 부분에서 현대나와 삼성이 갖고 있는 비중도 크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미래의 키워드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 될 거예요. 전 세계의 큰 기업들 중에서 석유 기업이 많다 그랬잖아요. 석유 기업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럴까? 석유가 없는데 무슨 석유 기업이 제일 큰 게 생기겠어요. 우리나라 왜 석탄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잘 나갔잖아요. 요새 어때요? 거의 뭐 이제 해외 자원 개발한다 그랬다가 또 아작이 나고 있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70년대 저희 고향 홍천에서도 저희 부친 열심히 밭에다가 온통 뽕나무 심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 지금 잠실, 왜 잠실이에요? 누에 키우던 동네예요. 저 살던 수원에 거기도 잠원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잠정장 부지. 그래서 70년대에 잠사학과 대단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각각의 산업들이 사이클을 타는데 지금까지 IT, ICT, 미래에도 여전히 ICT 정보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산업이 점점 자동화되고 하면서 일반 국민들 전반으로 부가 나눠지지 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이런 거잖아요. 자율자동차가 나오면 택시기사가 다 직업을 잃는다. 그게 우리나라 택시기사가 한 27, 8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대리기사. 음주 측정할 필요 없잖아요. 음주운전 단속할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 놓고 술 먹고 차 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바뀌면 택시기사 다 집에 가야 되죠. 그럼 그 많은 트럭들, 트럭 운전사, 트럭 한 대 사갖고 지입으로 들어가서 그걸 생계로 사는 사람들,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대리기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자동화하고 로봇이 움직이게 하면서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요. 자, 그런 미래에 2050년, 60년이 되면은 지금의 직업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럼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길로 더 격렬하게 가요. 왜?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경쟁에서 거기서 아차하고 떨어져 나가면 확 밀려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잘 안 보여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 있는 직업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제어가 되지 않고 보다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갤럭시 세븐도 마찬가지로 아이폰과의 엄청난 격렬한 경쟁 속에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노트가 나오고 6개월 후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고 다시 6개월 후에 노트 시리즈가 나와서 6개월씩 이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 속도전이거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 속도로 삼성하고 막 하는데 이게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완전히 다른 성능을 더 집어넣은 뭔가를 못 만들면은 시장에서 이제 이것들 맛이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번에도 왜 방수 처리해 놓고 뭐 하고 하다가 뻑한 거잖아요. 예. 자, 이런 무한 경쟁의 글로벌 경쟁 여전히 국가 간에 있어서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막 가요. 근데 그거로 감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남는 이거는 누가 어떻게 수습할 거냐? 자율주행 자동차 현대가 만들고 이제 정보화를 통한 ICT에서 삼성이 앞장을 서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잃는 직업들,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누가 케어할 거냐? 그냥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각광받던 전문직이 어느 날 전문직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직업이 돼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 얘기를 이제 YS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삼성과 현대만 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같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여의도 반만한 공장을 중국에 완공해가지고 그 일자리도 중국에 있는 거고 대부분의 돈도 중국에서 도는 거고 최종적인 수익 일부만 현대자동차로 들어와서 국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임방하게 커진다 해서 그게 다 우리 게 아닌 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와 삼성과 이 LG와 SK와 얘네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렇지만 글로벌로 공장이 나가고 자본이 나가고 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줄고 이러는 단계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대기업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글로벌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의 일, 내가 사는 동네, 로컬 여기에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삼성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맞을까? 거기서 세금을 많이 내갖고 그게 복지 정책으로 넘어올까?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이 아주 많은 게 글로벌과 로컬이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어,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댕긴 게 확 불을 붙여버린 게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독일이 팍 치고 나가면서 ICT, 자동차 뭐 이렇게 많은 산업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져가요. 유로화의 그 뭐죠? 유로화의 본산이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있죠. 뭐 그 정도로. 근데 실제 독일은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작동 방식과 동시에 지역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조차도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주요 도시로 나눠져 있죠. BMW가 뮌헨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죠? 벤츠가 그 옆에 어디죠? 슈투트가르트는 아닌 것 같고, 도시마다 다 틀려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애플이든 보잉이든 서울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고용이 있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관계없이 중소기업들과 지역 경제 그리고 그 가장 토대를 이루는 게 지역 에너지,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지역 에너지, 지역의 로컬 푸드 망, 그러니까 지역의 생활 경제 망들을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업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글로벌을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컬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삼성과 현대의 전략, 그들의 이 부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글로벌의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질서는 굉장히 다르다. 영화 보셨나요? 이 그림 처음 봐요? 요 영화 보신 분 없어요? 네, 위의 영화는 인터스텔라, 아래 영화는 이건 보신 분 있을 텐데 마션. 네, 둘 다 미래 공상 영화죠. 그 둘 다 이제 인류가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인류가 망한다. 그래서 이 거대한 미래 문명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이미 뭐 저기 요번에 부산의 마린시티 거의 이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서울 한강변에 여의도 뭐 다 이 분위기죠.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홍콩 다 이렇죠. 자, 이 미래 문명이 얘가 무너져서 망한 게 아니고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탁 시작할 때 흙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려요. 시커먼 먼지가 막 날리고 거기에 이제 트럭이 쫙 지나가는데 이게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 미국의 옥수수밭에 올해 농사가 하나도 안 돼요. 옥수수가 안 달린 거예요. 물도 없고. 그래서 옥수수 밭이긴 한데 옥수수가 하나 안 달리고 그래서 확 불이 나서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지구는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 영화가 지구를 탈출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미래 문명이, 이 고도화된 문명이 망했다라는 최종 징표가 뭐다? 먹을 게 없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먹을 게 없다라는 건 뒤에 엄청나게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재생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지금보다 2배, 3배 풍족한데 먹을 게 없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옥수수 농사까지 안 돼서 이 질긴 옥수수까지 농사가 안 돼서 모든 농작물이 안 된다. 먹을 게 없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그럴까요? 단백질을 합성해서 먹고 뭐 탄수화물도 합성해서 먹고 이런 얘기 할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미래에 알약 하나 먹고 버틸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미래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인류가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자연의 이 순환이 깨진 것 그리고 상징적으로 농업이에요. 밑에 영화 마션은 이제 우주 개발에 나서 가지고 이제 우주인들이 화성에 가서 이제 우주 기지에서 있다가 이제 복귀할 때쯤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밖에 나갔다가 거대한 뭐 바람에 막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낙오를 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살아남은 친구가 막 계산을 해보니까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한 700일인가 600일인가 이렇게 걸리는데 갖고 있는 식량을 탁탁탁 털어보니까 암만 많이 버텨도 300일 정도밖에 못 버텨요. 아무리 쪼개서 하루 필요한 채소량만 먹어가지고 이 늘려서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이거 완전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구조대가 다시 온다라는 건 뭐 거의 그렇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구에서 우주 정복에 나섰다가 이제 화성에서 탈락한 혼자 남은 낙오된 이 친구가 동료들이 같이 있다가 싸놓고 간 똥 있죠. 똥을 진공팩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거를 다 꺼내요. 그래서 그걸 털어가지고 화성의 흙하고 섞어요. 화성에 유기물질이 없을 테니까 농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똥을 그러니까 인간이 버린 거를 흙하고 막 섞어요. 근데 얘가 가져갔던 것 중에 감자가 있었거든요. 생감자가 있었어요. 이제 저거다 농사를 질 생각인 거예요. 근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여기에 이제 수소에다 불을 확 질러 버려요. 불이 그러니까 수소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산소랑 같이 해갖고 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물이 되죠. 예, 물론 이제 잘못해갖고 수소가 팍 폭발해버리면 죽는 거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 요게 폭발하지 않고 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도망갈 준비하고 막 펑 터질 테니까 다행히 이제 터지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불이 질러가지고 물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안개처럼 뿌려가지고 이제 동료들의 똥 위에서 감자를 심어서 싹을 틔워서 감자 농사가 짧잖아요. 예, 짧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중요한 거, 이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고도로 문명화된 인류 문명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마지막이 농사였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친구의 전공 과목이
혹시 아세요? 영화에 나오거든요. 저 친구의 전공 과목이 원예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단 우주에서 혼자 살아남은 직업이 농사인 거예요. 저 친구가 원예학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주 비행사니까 나머지는 배웠겠죠. 원예학 지식이 없었으면 저기서 굶어 죽었겠죠. 그런 생각도 아예 못 했겠죠. 되게 상징적이죠. 옥수수 농사가 안 돼서 결국은 다 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도 농사 지식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근데 저런 얘기들이 이번 세기 안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오늘 영화 얘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속에 물, 제일 많은 게 물. 예. 그리고 뭐 별거 다 있겠죠. 이제 별거 뭐 칼슘, 철 뭐 이런 거를 하여간 여러분들 몸속에 어마어마한 이제 병균도 다 있고 세균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에너지를 쓴 거예요. 이 에너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은 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얘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밥은 뭘로 만들었어요? 쌀. 쌀은 뭘로 만들었어요? 벽실을 뿌려서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결정적으로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식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자기 몸에다가 축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광합성을 못해요. 스스로 에너지를 몰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근데 식물은 땅 속의 원소, 미량 원소들을 끌어올리고 물하고 같이 올린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아내는 거예요. 그걸 모아낸 거를 가지고 이제 유기물 된 거죠. 이거를 사람도 먹고 이제 가축들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하는 거죠. 그럼 석유와 석탄은 뭘까요? 태양의 에너지가 그렇게 모아진 게 땅속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농축이 된 에너지 덩어리예요. 석유와 석탄도 태양의 에너지예요. 그럼 얘는 또 뭘까요? 이 전기불, 이 전기 에너지 다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어디? 태양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1820년까지 인구 10억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지구상에. 왜 그랬을까? 지구 전체의 자연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만드는 에너지들을 사람이 쓸 줄 안 게 거기까지예요. 10억 명. 60년대에 30억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10억, 15억, 30억까지 온 게 1960년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74억까지 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 이용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은 뜯어먹고 농사져서 먹고 그랬었는데 산업혁명이 왜 중요해요? 땅속에 석탄을 꺼내서 아주 오래된 농축된 태양 에너지를 꺼내서 가지고 불을 확 질러서 한 방에 써버린 거니까 소가 그러니까 말이 우리 자동차 150마력 조그만 차도 150마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 150마리가 끄는 힘을 차 한 대가 휘발유 요만큼만 집어넣으면 그 힘을 내는 거예요. 에너지 이용 방식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게 된 거예요. 큰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것도 전기를 갖다 꽂아놓고 전기 에너지로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다 추적해 보면은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언젠가 어디에 지구가 했던 거를 꺼내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석탄을 꺼내 쓰다가 석탄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석탄 먼지 나고 부피 크고 에너지 효율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석유라는 놈을 딱 꺼낸 거예요. 요 놈을 딱 꺼내니까 웬걸요? 옛날 왜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칙칙폭폭 빵 하고 가는 뭐 없지, 우리는 경험 별로 안 했지만 그 화차 안에 엄청나게 석탄을 싣고 영화 보면은 왜 서부 개척할 때 계속 석탄 붓잖아요. 증기기관이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계를 탁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휘발유통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휘발유를 조금씩 집어넣은 다음에 기계 안에서 불을 질러요. 증기기관은 불을 질러서 물을 끓여가지고 막 움직이느라고 엄청나게 이게 등치가 컸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에너지 덩어리인 석유를 요만큼만 통에다 집어넣고 조금씩 집어넣어서 기계 안에서 불을 붙여갖고 기계가 막 움직여요. 이거를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이 내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기차가 아니라 누구나 내 몸뚱아리 하나 옮길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끌고 다닌 거예요. 이게 증기기관을 가지고 기차를 베이스로 해서 산업을 일으킨, 이거는 영국의 산업혁명이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발명은 영국 쪽에서 했지만은 실제 자동차를 산업화해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뚫고 사람이 하나에 몰려 사는 게 아니라 막 분산되어 살고 이럴 수 있었던 힘은 미국의 시대, 20세기 자동차의 시대예요. 둘 다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강력한 태양의 에너지를 농축해냈던 걸 꺼내 쓰면서 가능했던 건데 이 석유와 석탄이 끝나요. 그러니까 땅속의 걸 더 이상 꺼내 먹으려니까 이제 싼 게 별로 없어요. 아주 깊은 데 걸 꺼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19세기, 20세기에 도시가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 수 있게 된 거는 수만 년 동안 지구 땅속에 묻혀져 있던 거를 한 방에 꺼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 내내 지난 100년 사이만큼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 잘 산 경우가 없었다 그랬죠.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왔다 그랬죠. 뭐죠? 태양의 에너지를 농축했던 걸 꺼내 먹은 거예요. 자, 그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사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사 먹기 시작해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에요. 오늘 마스크 쓰고 싶어졌죠. 어제 오늘 미세먼지 날라오고 난리 났죠? 대가를 치러야죠. 근데 이게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환경 문제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고 승질을 아무리 낸다 해서 바뀌어요? 그럼 중국이 우리를 봐서 열심히 바꿔요? 아니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요. 왜? 글로벌 경쟁이 워낙 격렬하니까. 그래서 실제 환경과 관련해서 70년대 로마 클럽 이후에 이제 도쿄 이정서가 나오고 얼마 전에 그 코펜하겐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환경 이런 얘기할 때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서 제일 미온적이고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한 발 뺐던 나라가 놀라지 마세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 제일 버팅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구에서 제일 세다는 두 나라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두 나라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이제 얼마 전에 태풍이 예보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얼마 전 차방가 하는 태풍, 그 마린시티 들이쳤던 거, 그 태풍이 원래는 대한해협 밑으로 해서 일본을 치는 거로 예보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준비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얘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올려쳤단 말이죠. 왜 그래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쪽이 세져서 밀어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태풍이 위도상으로 한 6도 정도 위로 더 올라온다는 거죠. 옛날보다. 이게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전엔 태풍이 다 일본 열도에서 퉁치고 말고 대만 가서 퉁치고 우리는 가끔씩 왔었고 가을 태풍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큰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네, 환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피부로 느낄 때쯤이 되면 너무 늦어요. 지금 이제 예전같이 고스톱치고 그 뭐죠? 저 전부 쳐먹는, 왜 김치에다 고추장 풀어갖고 장떡 만들어 놓고 고스톱치고 소주 한잔 하던,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모내기 다 끝내고 나면, 그래서 이제 뿌리가 다 내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이 될 때쯤 되면은 애들이 이제 막 커야 되는데, 이때 장마가 와요. 장마가 추적 오면은 얘가 크긴 크는데 햇빛을 못 봐갖고 니리끼리해지면서 올라가죠. 장마가 딱 그치면은 그 다음부터 애가 녹색으로 팍 바뀌면서 단단하게 올라와서 가을에 이제 비가 적게 오면서 벼가 쫙 올라왔죠. 근데 요 장마철에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마른 장마였다가 장마가 끝나고 나서 완전 게릴라성으로 아무 때나 지 맘대로 막 와요.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 이게 예측할 수 없게 막 와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환경변화라고 하는 게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게 될지도 몰라요. 그 화려한 이제 서울의 대치동, 도곡동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게 해운대 마린시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해운대 입성하셨군요. 실제로 해운대 입성하셨군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남에 타워팰리스 입주하셨군요 하고 똑같은 얘기. 그게 마린시티였어요. 근데 요번에 태풍 올라왔을 때 봤죠. 밑에 쫙 잠기는 거. 자, 어쨌든 태양의 에너지가 오는 거를 쓰고 그리고 돌리고 해서 지구가 지금까지 이제 왔던 거예요. 이제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돌고 돌아서 지구의 자연 환경이 순환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아졌던 땅속의 에너지를 불과 200년 사이에 우리가 다 꺼내갖고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450 ppm을 넘어갔죠. 이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50년까지는 계속 나빠져요. 지구 환경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생태적인 한계를 이미 1.5배, 6배 정도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인구 90억까지 밀고 가야 되고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별 생쇼를 다 해요. 미국에서 이 땅 속에다가 물하고 화학약품을 섞어갖고 땅에다가 빡 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모래랑 뭐 이렇게 섞여 있었던 기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자연환경이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 다 오염이 되거든요. 난리 나요. 그리고 인공지진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악착같이 우리는 지구에 모아놓은 에너지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싸네 마네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석유를 만든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거를 꺼내는 비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쓴 거죠. 그럼 이 비용을 누가 지출을 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다 지출해야 돼요. 그게 아까 나왔던 이제 문명의 이 붕괴에 가까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유가 엘리트 에너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엘리트 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 결국은 이제 다시 순환 가능한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보통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자연 속에서 돌아가는 에너지예요. 바람개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써도 그건 어차피 자연이 소화 가능한 순환되는 에너지인 거죠. 저장해 놓은 거를 꺼내서 불 지르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사 먹고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가 무지하게 많고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죠, 유엔에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죠.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물을 기르러 하루에 2시간씩 갔다 오고 요새 인도 난리가 났죠, 물 때문에. 자, 어쨌든 물이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 지구상의 물 중에서 바다의 97%가 있고 3%만 윗물이에요. 짜지 않은 물은 3%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인간이 쓰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중에 물 쓰는 것 중에 70%가 뭐에 쓴다? 인간이 쓰는 물의 70%를 뭐에 쓴다? 농사 짓는 데 씁니다. 농사 짓는데 인간이 쓰는 물의 70%를 쓰고요. 산업용 공장에서 20%를 써요. 여러분들이 맨날 빨래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하는 물 있죠? 이것이 전체 인간이 쓰는 물의 10%밖에 안 돼요.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어느 쪽 수도꼭지를 먼저 잠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는 꼭지를 잠글까요? 공장으로 들어가는 걸 잠글까요? 아니면 농사용을 잠글까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물이 곧 식량이에요. 물이 곧 식량이에요. 물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자, 또 하나의 대가를 뭘로 치렀냐? 아까 석유 석탄을 꺼내갖고 진짜 잘 썼죠. 진짜 잘 썼죠. 그랬더니만 자연환경 문제가 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거를 그냥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량도 태양 에너지 덩어리, 1차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원천 에너지로서의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인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식량이에요. 그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물론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되고 모든 거에 물이 필요하고, 에너지와 물과 식량이 우리는 각각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것은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넌 뭐 하고 싶냐? 넌 미래에 무슨 직장을 가질래? 지금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조언하실래요? 판사 해라? 공무원 해라? 농사 져라? 저라면, 그러니까 저라면 여전히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첨단 산업의 연구자로 가라 될 것 같아요. 뭐 IC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주 소수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로봇이 하고 반복적인 일들도 다 로봇이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간의 머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영역일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굶지 않는 거는 미래의 에너지 관련 산업일 거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파력, 조력 뭐 이런 건데, 요새 엊그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연을 날려서 큰 연을 날린 다음에 그 연이 그러니까 하늘에 띄워놓는 연 아시죠? 먹는 연 말고 그거를 바람으로 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하는, 연 2개를 띄워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 가지고 전기가 생산되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무엇인가 기발하게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내는 쪽의 영역들은 앞으로 석유와 석탄이 끝나는 미래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근데 이게 대박이 날 거냐?
원천 기술적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박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은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을 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생태 수도, 전 세계 생태 수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대학 도시가 있어요. 프라이부르크 도시에 가면은 이제 인근 지역에 갔는데 전기 회사가 있어요. 지역의 전기 회사예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 축산농가 하나가 있어요. 축산농가에 그 축산 분뇨를 모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속성수, 빨리 크는 나무 있죠. 옛날 우리 포플러 같은 빨리 크는 나무를 1, 2년만 키워갖고 잘라내요. 이거를 우드칩으로 계속 톱밥 우드칩으로 해서 이 축산 분유하고 우드칩하고 아니면 갈대 이런 거를 와서 메탄가스를 발생을 시키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 가지고 발전을 해요. 그래서 온수를 그 축산농가 하나와 그건데 그 동네가 한 60호 정도가 되는데 60호에 온수를 다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온수 공급한 비용을 받겠죠. 메탄가스 불을 지르면서 이제 불이 났으니까 불이 나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열로 폐열을 가지고 온수를 만들어서 마을에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 똥 가지고 만드는 발전 회사인데 전기 회사인데 그럼 온수를 공급하려면 동네에 있어야 되겠죠. 네,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살짝 발효된 냄새 정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동네에 다시 전기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 몇 개를 관리하는 지역의 전기회사. 이미 현실이에요. 집집마다 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으로 붙여놓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 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고용과 지역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물, 먹거리 관련된 게 아주 기본. 그러니까 그야말로 의식주, 육 이렇게 얘기할 때 기본적인 게 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먹거리 관련 산업과 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물 관련된 거, 요런 영역들이 앞으로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는 직업군이 될 거다. 그래서 로컬푸드 이야기하는 거는요, 직업으로서의 농사, 그러니까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의 농사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로컬푸드는 대개 직업으로서의 농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불과 몇백 평 안 되는 데서 아마 지역에서 그야말로 나누는 형태의 그러한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10대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미국이 망했다 이런 얘기 나왔다 그랬죠. 2008년 다보스 포럼에서. 자,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10대 메시지의 첫 번째가 식량이 안 보여요. 식량.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이 식량이 첫 번째로 올라갔다고 하고 네 번째가 환경과 자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문명이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제어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개발도상국에 이제 브레이크가 풀린 겁니다. 이제 질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선진국으로 올라섰단 말이죠. 잘 살잖아요. 우리는 잘 사는데 걔네는 야 이제 환경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니 니네 공업화 하지 마, 중화학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게 될까요? 니네 석유 쓰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만 써, 이게 돼요? 아니요. 중국과 미국도 서로 버티고 안 하고 있었던데 이걸 강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50년까지 지구 환경이 계속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흐름이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이 휘청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유엔에서 스티글리츠 보고서가 나오고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회의를 하고 토마 피케티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식량 안보와 환경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 목표가 끝나고 포스트 2015, 2016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작년에 지구는 더불어 사는 집이다라고 회칙을 내려요. 지구는 더불어 사는 집. 지금까지 지구는 먼저 본 놈이 파먹는 거. 먼저 보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을 막 찾아갖고 딱 찾으면 그 나라에다가 일부 주고 나머지 다 가져온 거였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하다가 밤나무 있네, 떨어진 거 다 찾은 사람, 불법인가? 참 요새 불법 채취되나요? 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먼저 본 놈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막 이랬었는데, 교황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불어 사는 집. 집이면은 함부로 막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지구라는 집을 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제 집에 이사를 했어요. 새 집입니다. 새 집인데 집에 이사를 딱 들어가 가지고 거실에 제일 먼저 탁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막 못질을 해가지고 못을 박아요. 그래서 야, 가족 사진 갖고 와. 그래서 큰 가족 사진을 거기다 걸어요. 이렇게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이쪽 옆에 가서 못질을 막 해요. 또 걸어봐요. 이렇게 본 다음에 아 거기도 아닌 것 같아. 여기다가 못을 또 막 쳐요. 여기다 딱 걸어요. 그래 여기 맞는 것 같아.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야야 니네 둘 이리 와. 이제 애들한테 이 사진 여기다 들고 있어 봐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멀리서 이렇게 봐요. 괜찮아? 자,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니네가 볼래?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빠.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거기가 제일 좋아. 그럼 다시 각 잡아. 여기 맞아? 확실해? 거기다가 연필로 표시 탁 한 다음에 살살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가족 사진을 걸어요. 앞에 집은 무슨 집이에요? 앞에 집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거예요. 뒤에 집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분양받은 집. 맞아요? 맞아요. 못질 하나 함부로 못하는 게 내 집이고요. 어차피 2, 3년 살다 나갈 집.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 200년 동안,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까지 인류는 지구와 더불어 같이 살았어요. 자연환경과.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인간이 살 수 있었어요. 이거를 뒤집은 게 에너지 이용해서 증기기관과 같은 화석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지구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됐어요. 언제든지 화성으로 뜨고 목성으로 뜰 수 있어. 일단 파먹을 때까지 최대한 파먹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가지. 이게 전셋집 사는 사람의 특징.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전세 들어가 보니까 못질 함부로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교황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구는 더불어 사는 내 집. 내 집.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지금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전세 사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지키지 않는 경향이 많았죠. 그게 먹거리로 넘어옵니다. 자, 보통 식당. 요즘에 이제 식당 자영업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네. 식당에 가서 먹는 사람이 식당이 내 집이 아니에요. 손님이 왕이고 고객이 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 지금 프랜차이즈 식당 아니면은 쉽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시작도 어렵지만 사방의 공격을 받아요. 프랜차이즈를 걸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돈을 벌어요? 죽지 않을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빼가요. 아주 시스템적으로 빼가요. 어느 누구도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식당을 냈는데 이게 내 식당이 아닌 거예요. 간판의 족보 자체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집에서부터 식당까지 다 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족보를 갖다 턱 붙여놓고 전재살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또 어떨까요? 자, 로컬 푸드로 넘어가면 누가 생산했는지를 알아요. 저 건너 저 고개 건너 그 집에서 한 거래.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하는데도 그 집 똑같은 가격이면 그 집 거를 사게 돼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농가 레스토랑처럼 로컬푸드 식당이 생깁니다. 식당이 생기면은요, 뭐 반찬이다 뭐다 막 하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면은 반드시 요구르트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이 지역에 또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돈이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잖아요. 버는 거라기보다는 나누는 게 더 가까워요. 식당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잔품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늘 갖고 온 게 오늘 다 팔리면 좋겠는데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건 안 좋잖아요. 그럼 남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쪽 식당을 만들어요. 지금 계절에는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팔리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식당의 요리에서는 그거 중심으로 요리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제는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 하고 여름에도 귤이 먹고 싶고 겨울에도 귤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생산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키위가 안 나올 때는 뉴질랜드 키위를 사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도가 안 나오는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걸 안 먹고 굳이 그게 먹고 싶어. 그럼 칠레에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실제 그게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게 그런 무한정 경쟁 구조에서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모두가 저절로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 아닌 게 된 거죠. 자, 우리 이 그림 볼까요? 이게 참, 저도 인터넷 검색하다 저 사진을 보고 내용을 보고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북극이 대륙인가요, 아닌가요? 북극은 얼음덩어리예요. 남극은 흙과 이 땅이 있어갖고 대륙인데 북극은 얼음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예요. 근데 이 얼음덩어리가 바닷물이 얼은 거예요. 짠물이 온 거잖아요. 얼면서 이제 소금은 뱉어내고 얼음이 쫙 얼어요. 그럼 그 얼기 직전에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울까요? 거의 0도죠. 소금 배탄에서 무겁겠죠. 차갑고 소금기를 먹으면 무거워지잖아요. 이 물이. 차가운 물이 얼음 밑에 있다가 이 차가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조금은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차가워지면 가라앉고 이렇게 되겠죠. 네, 북극에서 1초에 한강 홍수 확 났을 때 최대 홍수량의 1000배의 물이 1초에 가라앉는데요. 어마어마한 물이, 차가운 물이 북극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 물이 가라앉아서 아이슬란드를 지나서 뉴욕 앞을 지나서 남미 동쪽 바다를 지나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그럼 뜨거워지겠죠. 이게 다시 인도양으로 해서 북극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차가운 게 거의 1000m 되는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가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올라와서 태평양을 식힌 다음에 이게 따뜻해진 물이 다시 북극으로 가서 차가워졌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아까 97%의 물이 어디에 있다? 이 바다예요. 이 물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게 북극의 얼음인 거고. 근데 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물 가라앉는 게 적어지면 태평양을 식힐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0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가라앉은 물이 이제 북극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늦어지거나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태평양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대양 대순환 해류, 오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한대요. 저는 이제 이쪽 전문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 큰 흐름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흐름이 어쨌든 늦어지겠죠. 물의 양이 적어질 테니까 찬물 내려가는 게. 그럼 지구의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하게 어느 쪽에서 와요? 지구 전체로 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더 추워지기도. 우리가 요즘에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온도 조절 기능이 점점 스스로 잃고 있는 중이죠.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저 밑에서부터 소나무 이 침엽수들이 쭉 없어지는 거. 그리고 낙엽이 있는 화렵수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아이고, 또 지도 또 나왔어요. 해외여행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닷물의 온도를 했으면은 이번엔 또 다른 얘기. 자, 우리 이번에 태풍 보면서 섬찟했죠. 지구의 이게 적도예요. 제일 뜨거운 동네. 뜨거우면은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죠. 바람은 위로 올라갑니다.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 내려오는 데가 23.2층 북해기선, 남해기선 요 라인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찬바람이 있고 위아래로. 그래서 뜨거운 게 올라가서 식혀지면서 내려오는 게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가장 뜨거운 적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사막이 생기는 게 적도가 여기인데 사막은 여기. 근데 이 적도가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바람이 더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점점 23.5도 전후한 이 지역의 사막이 점점 더 확대가 되죠. 지금 우리가 막 중국에 가서 어떻게 몽고에 가서 나무 심고 막 서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막화 때문에. 사막화라고 하는 건 한쪽에선 산림의 파괴, 그러니까 산소가 안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농사질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물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막화라고 하는 게 이 지구 환경 변화와 연계해서 아주 심각한 전 세계 미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기후 변화가 좋은 데도 많아요. 북극이 다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기 뭐죠? 배 띄워가지고 한진해운 이런 데 있잖아요. 무지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네, 북극으로 지름길로 휙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바로. 지금은 뭐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해갖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갔던 것들을 그냥 북극으로 휙 넘어가면 좋아요. 지금 이게 유럽의 지도인데요. 이게 EU가 유럽의 기후 변화를 놓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29개 나라가 모여서 농업 정책을 같이 쓰잖아요. 유럽 전체로 봤을 때 좋은 거 나쁜 거를 막 구분을 해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뭐 홍수가 오기도 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농사가 더 잘 되는 데도 있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생기고 지금 알프스 자락에서는 막 요새 우박이 막 생겨갖고 난리가 나고, 좋은 거 나쁜 거를 다 토탈로 놓고
이제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간다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을까요? 관심 있을까요, 국민들이? 예. 부분적으로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되지 이 기후 변화가 앞으로 물과 식량과 그리고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소비 방식까지 우리 삶의 방식까지 같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지금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기가 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어요. 자, 2008년도에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옵니다. 우리가 세계 수입하는 이제 보세요. 쌀, 밀, 콩, 옥수수 이런 곡물들 중심으로 생산하는 나라들이요. 대부분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 수출 못 해. 우리가 매년 이제 수입을 했던 나라가 야, 수출 못 해. 이러면은 수출 못 하겠어라고 하면 WTO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우리가 수입 안 해.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보복을 받습니다. 수출 안 해.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실제 수출 금지. 전 세계 그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식량이 부족했던 나라들 한 30여 개 나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랬었어요. 이게 2008년의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세계적인 흉년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왔다래요. 그러면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재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요새는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흉년의 사이클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선진국은요, 곡물을 자급해요. 자급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합니다. 자, 보통 선진국은 공업이 발전해서 공산물을 수출하고 후진국은 공업을 발전 못 시켰으니까 대개 농사를 져갖고 농산물을 수출해야 맞죠? 이게 국제무역론의 기본입니다. 자본집약적인 나라는 그런 거를 수출하는 거고요. 노동집약적인 나라는 그 노동집약적인 걸 수출한다. 이게 국제무역론의 기본 원리예요. 잘 안 맞아요. 왜? 보시다시피 선진국들이 곡물을 다 자급하고 수출을 해요. 그러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저 나라 농민들이 몽땅 밀을 생산하는데 옥수수를 생산하는데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 가격보다 싸게 생산하는 경쟁력이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유지될까? 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먹거리 문제는 단순 가격으로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기본 산업이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아니면 에너지나 식량 이런 거는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이 국제 가격이 600원이다, 300원이다. 근데 농민이 생산하는 건 600원이 된다. 그러면 농민한테 야, 너 300원에 생산 못 하니까 죽어. 망해. 이럴까요? 아니요. 이거 말고도 실제 네가 농사짐으로 인해서 토양이 유지되고 환경이 유지되고 경관이 유지되는 게 있으니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잘 살려면 계속 농사를 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시장에 팔았는데 돈이 안 되지? 그러면 돈을 줄게. 이게 직접 지불입니다. 농사 짓는다는 이유로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부 직접 지불합니다. 쌀 직불, 환경 직불, 친환경 직불 이런 식의 직불을 해요. 문제는 그게 충분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부자 나라로 갈수록 충분하게 줄 돈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의 농민들은 농사를 계속 지면서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못 사는 나라에서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못 주니까 그럼 그 농민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망하는 거죠.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그거를 주질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부자 나라인데
농민은 계속 죽어갔어요. 왜? 국민적 합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 개방될 때는 신토부리 해가지고 해서 농특세도 만들어가지고 수익 개방의 피해를 줘야 돼 뭐 이랬잖아요. 2000년대 IMF 맞고 나서 국민들이 그래 농민 도와줘야 돼. 이거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해요? 딱 해놓고 우리 시흥 시민들이 대한민국 농민들 꼭 필요하고 여기서 자금률을 높여야지 그게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저것들 맨날 저 데모나 하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금률이 이렇게 막 푹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직접 지불을 주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농민들은 힘들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데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만해, 그것 때문에 불안해, 오히려 이러기 시작했고, 분명히 유아협상과 WTO 이때는 신토부리하면서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IMF 빵 맞고 주머니가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베이비 부모 은퇴 들어가고 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자산인 농업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아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더 급하니까 저거를 녹이는 거에 같이 합류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농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다 같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정말 없이 살던 우리가 그런 작전을 가지고 사실 성공한 거예요. 안 굶잖아요, 지금. 농업이 자급률 23%대 이런 얘기 하는데 75%를 넘게 사다 먹으면서도 안 굶었잖아요. 그죠? 가끔씩 가격이 좀 올라가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뭐 그 정도는 버틸만 했고 성공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수출해서 번 돈으로 싸게 사다가 먹으면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데 이 성공한 전략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이 잘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2010년대에 다시 해서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때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또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차이나 이런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세기에 막 올라오는 나라들의 우리의 경험에 60, 70년대 새마을 운동 진짜 중요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정식을 지금 다시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데로 가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다? 그 로컬 푸드예요. 우리가 놓고 버리고 왔던 로컬 푸드로 다시 돌아가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흥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메뉴를 만들고 그것을 파는 식당입니다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 집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수요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문제는 시흥에서 생산되는 거로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 생산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산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로컬푸드 정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한 농가한테는 치커리 일주일마다 파종해갖고 치커리가 계속 생산되게, 단 로컬푸드 직매장에 하루 파는 거 20단 그 정도만 매일 나오게, 그럼 조금만 있으면 돼요. 배추 농민 한 사람이 매일 배추 20포기를 계속 출하할 수 있게 생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컬푸드망이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매장이 늘어나고 식당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로컬푸드의 농가 레스토랑이 아니라 지역의 식당이 로컬 식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 시민들이 해야 돼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글로벌 푸드는 도매 시장에서 떼어다가 그냥 식당에서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소비자나 생산자하고 관계가 아예 없어. 나만 돈 벌면 돼. 근데 이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컬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신경 안 쓰던 지역의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역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같이 이해하고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전파하고 서로 기대어 있다라는 것을 상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민이 비로소 농민으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프랜차이즈로 걸면 몇 퍼센트 빠져나가죠, 보통? 네, 매달 매출에. 만약에 그게 안 빠져나가고 지역에서 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겠죠. 좋은데 왜 당연히 다 좋은 걸 아는데 왜 못할까요?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목표로 아까 35%라고 하셨는데 자 30%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합시다. 만약에 30%라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는 업종별로 다 틀릴 테니까 뭐 20%든 30%든 합시다. 야 우리가 뭐 식당이든 아니면은 편의점이든 뭐든 이거를 대형 유통업체와 관계없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든 자 적어도 20%가 항상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붙잡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네, 협동조합까지 넘어가는 건 아주 이제 탄탄한 시스템, 사업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제일 먼저 진짜 20, 30% 각자 다 빠져나가는 거였네. 그럼 시흥에 뭐가 남지? 이 부분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내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더라도 나는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면은 혼자 다 모든 거를 창업해서 간판부터 이걸 인테리어까지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걸어. 에이, 그거 걱정 마. 그러면 우리 시흥에서 시흥 내에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어때? 시흥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어때? 자, 그게 화성시의 노노 카페입니다. 시가 공공건물과 협약을 맺는 기업체에 빈 공간 짜투리 몇 평을 열어갖고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쫙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그래서 지금 47호점까지 열었나요? 네, 생각해 보세요. 47호점까지. 노노 카페예요. 노 아니다. 노 늙을로. 네. 그런데 진짜 시청 건물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건물에 가면 노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할머니들 표정을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뭐 대박 내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거겠어요?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커피값이 비싸요? 아니겠죠? 할머니들 표정 가서 보세요. 4시간 근무해도 되고 더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해요. 카페 하나가 조그만 게 들어가면 7, 8분 많게는 10분 정도가 거기에 일자리가 생겨요. 사전 교육 엄청나게 경쟁도 생기고 빡세요. 그러는 게 만약에 거기다가 프랜차이즈로다 딱 걸어가지고 카페를 낸다. 그럼 어떻게 돼? 이따만 거에다가 인테리어에 억대가 들어가고 이제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해갖고 빚값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사회가 지역 시민들이 또는 행정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냥 매뉴얼대로 안녕하세요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이 친절함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같은 할머니께서 항상 그래서 어이구 어제 표정 안 좋더니만 괜찮네 이게 가능해져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서비스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매뉴얼화된 방식에서 지역의 삶으로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공감대가 넘어가면 지역의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운영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게 영세 자영업자들의 협동조합이 제일 중요해요. 식당 유형별로. 노래방도 협동조합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빵집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가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거는 거란 말이죠. 그럼 빵도 굽기 직전까지 다 온 다음에 그냥 매뉴얼로 누구든지 매뉴얼 보고 오븐에 놓고 몇 분만 돌리면 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를 만들어주는 거를 내가 못하니까 프랜차이즈에 거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거를 지역에서 모여서 그럼 우리끼리 사장님들 모여갖고 우리끼리 한번 그걸 만들어 보자. 그럼 프리믹스를 만드는 공장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각각은 못 만드니까 각자 협동조합으로 출자한 다음에 이 협동조합이 빵집 프랜차이즈를 우리끼리 만들 때 빵집 협동조합에 협동조합은 프리믹스를 만들고 조합원 빵집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구워서 파는 건데 프랜차이즈에 예전에 나가던 것보다 훨씬 적겠죠.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로컬에서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 중심의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뭐 많이 샜는데 먹거리는 그렇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에너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얘기 이거 나중에 그냥 꼼꼼히 읽어보세요. 분명한 거는 석유, 석탄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도 대안이 아니다. 사후 비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우라늄을 땅속에서 캐가지고 그럼 우라늄도 고갈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대안이 아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자연에 있는 이제 바람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농산물, 비료, 에너지, 지하 자원의 가격이 이제 19세기, 20세기 1948년부터 보면 실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석유값도 그렇고 아니면은 모든 가격이 실제 쭉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기가 되게 좋고 경제가 갑자기 확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난리가 납니다. 저거는 20세기의 문명과 21세기의 문명이 이제 근본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환경, 자원 이거의 이용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가격 지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EU 집행위원회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먹거리, 물,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대안들을 찾죠. 그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거죠. 자, 반복되는 겁니다. 에너지, 식량, 물은 같은 거다. 이제 아직도 실감이 안 가니까 1파운드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앞뒤로 다 쓰는 물의 총량이 놀라지 마세요. 1파운드의 밀을 생산하는데 물이 1000파운드가 든대요. 그 다음에 1kcal의 밀의 1kcal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 3kcal가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농산물이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왜 싸냐? 에너지가 싸기 때문에. 에너지가 왜 싸냐? 에너지를 만든 비용을 계산 안 하고 캐낸 비용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만드는 과정의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게 되면은 실제 2008년도에 국제 곡물 가격이 2배에서 3배 올려 뛰는데 불과 3개월 걸렸습니다. 특히 국제 쌀값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이에 3배가 뛰어요. 그러니까 100원 하던 쌀이 갑자기 300원을 해요. 두세 달 사이에. 가능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전 세계의 농산물들이 무지하게 수출입이 많이 되는 것 같죠. 그래요? 아니요. 전 세계 밀 생산량 중에서 국경을 넘어가서 수출입되는 게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생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수출이잖아요, 막.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밀은 전 세계 생산량의 10%도 안 되는 것만 무역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밀 자급하는 나라들, 아까 선진국들 거의 다 자급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만 수출할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멍청한 나라라 그래요. 특히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 멍청한 나라라 그래요. 어떤 나라들? 원천적으로 멍청할 수밖에 없는 도시국가. 그러니까 완결된 게 아니라 가운데 서 있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도시국가들. 얘네는 어차피 그런 건 사다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구가 몇 천만이 넘어가는 그러면서 선진국인 나라에서 수입해 먹는 멍청한 나라.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국. 그러니까 막상막하예요, 자금률이. 근데 왜 그랬을까? 단기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실제 농업을 포기하고 수출로 먹고 산 나라예요. 공업으로 먹고 산 나라. 근데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일본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근데 지금 구조에서 저개발 국가들의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는 나라 하면은 일본과 한국이 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네, 먹거리 문제. 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제레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의 이용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서 문명이 전환되는, 그러니까 뭐 ICT 융복합으로 돈을 벌자 이거는 20세기 관점이고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문명적인 전환으로서의 3차 산업혁명. 1차, 2차는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경쟁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의 세상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생태적, 자연과 교감하고 인간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경쟁력이다, 오히려 미래에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 까 하면은 딱 하면 일사불란하게 딱 이런 시대 이미 끝났죠. 베이비 부머 시대는 분명히 군대 문화 같은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세상은, 지금 아이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 아주 수평적으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세상입니다. 협력의 세상이지 수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분산 에너지의 시대는 지역이 힘이 됩니다. 지역. 그게 로컬로 번역이 되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45분에 끝나기로 했었죠. 예. 이제 보세요. 옛날에 영어 사전 사가지고 찾아가면서 밑줄 긋고 애우고 씹어먹던 기억나요? 요새 아이들 중에 사전 갖고 다니는 아이들 봤나요? 이건 뭐죠? 그럼 사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사전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돈 주고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되면은 사전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은 어떻게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전은 정말 커져가요. 어디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상호 검증하면서. 사전 보는데 돈 내요? 옛날에는 사전을 샀으니까 돈을 냈잖아요. 안 내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하나 사다가 집에다 놓으면은 그거로다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드는 기술 원천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3D 프린터로 웬만한 거를 만드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를 더 만든다 해서 돈이 더 드냐? 자, 옛날 생각하세요. 옛날 전영록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테이프가 나와요. 샀죠. LP판 샀죠. 그것도 부족해서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이제 이거 두 개 이렇게 놓는 거로 해가지고 녹음을 했죠. 아니면은 이러고 있다 라디오에서 뭐 나온다라면 콱 눌러서 녹음을 하고 기억나죠? 요새는 예. 돈 들어요? 요새는 이제 음원을 보호한다 해갖고 일부 돈을 내지만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를 공짜로 하는 게 엄청 많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돈을 내야 하는 산업이었는데 요새는 돈을 안 내는 쪽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삶의 질은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자라고 덤벼들었을 때 돈 나오는 구멍을 잘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러미 르피큰 책인데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산업의 변화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슈머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생산자이면서 곧 소비자인,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으로 바뀐다. 1946년부터 국제 밀가격입니다. 자동차가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0만 원으로 떨어졌다. 가능해요? 그런 거 봤어요? 집값이 600만 원이었는데 130으로 떨어졌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이런 게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국제 밀 가격은 600불에서 130불로 떨어집니다. 2012년까지. 이 농민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면 국제 가격이 이 정도에서 가격이 200불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밀 1톤에. 근데 대부분의 밀 농민들은요, 톤당 600불을 받아야지 먹고 살아요. 근데 국제 가격은 여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기업이나 이런 펀드나 이런 친구들이 땅값이 거의 제로인 제3세계에 가서 수만 헥타를 갈아엎어 가지고 막 대규모 농기계로 농사를 져요. 일당 5천 원을 안 줘요. 땅값 거의 안 내요. 그렇게 생산하면은 톤당 50불에서 80불이면 생산비가 나와요. 선진국의 농민은 땅 한 평이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농사를 지면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땅값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선진국의 농민이 생산을 한다. 밀 1톤에 600불을 받아야 농사를 계속 질 수 있어요. 근데 국제 밀 가격은 큰 펀드나 기업이 가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냥 땅을 착취하는 거예요. 비료 농약 막 붓고 50불, 80불에 생산을 해가지고 130불, 200불을 받으면 남는 장사잖아요. 요게 국제 곡물 시장에 나와서 국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라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농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 공업 파트를 생각하면서 농민들에게 왜 국제 경쟁력을 못 갖추냐? 국제 경쟁력을 못 갖추면 망해도 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폭력입니다. 농민에게 대한 폭력이에요. 국제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삼성과 애플이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최저 가격으로 가요? 아니요. 얘네는 독점 과점이기 때문에 최저 가격 안 가요. 지네가 가격 질러요. 하다못해 새우깡도요. 만드는 사람이 봉지에다가 소비자 가격을 찍어서 내보내요. 그런 다음에 할인 판매를 한다라고 하지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껌도요. 보세요. 롯데제과든 뭐든 껌딱지 안에 권장 소비자 가격 얼마가 찍혀 나와요. 만드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요. 왜? 소수니까. 독과점이니까. 농산물은요. 대한민국에 100만이 넘어요. 내 물건에다가 나 얼마 받는다고 가격 못 붙여요. 사는 쪽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요. 그러면서 가격 결정을 그렇게 해놓고 국제 가격은 더더욱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가격에 모든 농민을 맞추라라고 하면은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맞춰라 해놓고 나서 그 차액을 상당 부분을 직접 지불로 땜빵을 해주는 거고, 후진국으로 가면 돈이 없으니까 땜빵을 못 해줘서 오히려 땅값이 더 싸고 노동력이 더 싼 후진국의 농민은 망하고, 땅값도 비싸고 노동비도 비싼 선진국의 농민은 유지가 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현실에서 존재해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놓고 자유무역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걸 농산물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상품 있잖아요. 문화도 요새 상품에서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실제 유활협상, WTO 이전까지만 해도 문화, 교육, 농산물 이런 건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이건 그 나라의 고유의 것이고 그 나라가 지켜야 되는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덜컥 자유무역으로 바꿔놓은 게 URWTO인 거예요. 우린 거기에 확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야, 하와이대에 그 엘빈 토플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엘빈 토플러 유명한 이 양반하고 같이 연구하신 분이래요. 좀 잘 몰라요. 어쨌든 중앙일보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이면 뭐 할래?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 뭘 제일 먼저 할래요? 미래학자거든요. 딱 한마디로 그냥 갑니다. 에너지, 식량을 독립한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최우선 과제다. 근데 우린 둘 다 바닥이죠. OECD 국가에서 거의 바닥이죠. 우리 에너지 자급 거의 안 되죠.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죠. 거의. 식량 자급 OECD 국가에서 가장 바닥이죠. 이게 제일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삼위일체 쓰나미, 앞으로 한국의 발전 모델은 세 가지 도전을 받는다. 값싼 석유, 에너지, 값싼 석유 시대가 끝난다. 환경 파괴가 온다. 환경의 문제가 온다. 그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붕괴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중심의 모델이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면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안 된다는, 실제 안 되잖아요, 잘.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석유는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농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인류가 하나의 문명이 전환되는 시기, 그리고 인구가 폭발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농업과 이런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아까 프랜차이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사는 동네 로컬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로컬 푸드 학교 한다고 누가 여기 와서 듣겠어요. 그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를 대부분 같이 깨닫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황수철 박사님이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 정책, 농업에 관련된 이제 큰 틀의 이야기를 이제 식품유통학회 회장님을 하셨고 지금 농정연구센터의 소장님이신 황수철 박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모시는 건데 되게
좀 모시기 그런 분인데 일단 뗐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분이 오실 거고요. 그 대신 그분 얘기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은 서울연구원에 계신 문은숙 박사님이란 분이 오실 건데요. 이제 여성 강사고요. 이분은 소시모 아세요? 소비자 시민 모임. 예, 처음 창립할 때부터 송봉영 교수님이랑 같이 시작하고 기획실장을 하고 이제 WHO의 국제협력관도 하고 하신 지금 서울연구원에 계신 분인데 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밀접한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특강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듣고 그 다음 주에는 화성 로컬 푸드와 관련된 부분을 현장 견학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서 그 다음에 제 강의는 푸드 정책, 그러니까 푸드 플랜, 지역의 푸드 시스템 이런 얘기 중심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푸드와 관련돼서 개개인들이 답을 찾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행정의 정책이 로컬과 관련된 푸드와 로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구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현장 견학 이후에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